네, 안녕하세요. 이 중국이 뭐 망한다 어쩐다 이야기 많지만 실제로는 무시무시한 잠재력을 가진 나라죠. 그리고 지금 중국은 자기들의 문제를 극복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 전략을 사실은 한국 따라하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주 결사적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잠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이제 18세기 한 초중엽까지 산업혁명 이전까지죠. 세계에서 가장 부유했던 나라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한마디로 이제 밀, 말, 쌀, 블랙홀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두 번 이런 얘기를 제가 했었죠. 이 전통 사회에서 논농사는 밭곡식 밀보리 농사의 5배 정도의 생산력을 가졌습니다. 이 중국은 이제 기본적으로 자기 북쪽에 그 기마 민족들이 있는 유라시아 초원벨트죠, 말 지역이죠. 그리고 중국 자체는 황하 충적토의 서부 지역이 핵심입니다. 시안, 장안, 거의 이제 산서성이죠. 그리고 장안의 왼쪽이 감숙이죠. 여기 밀 지역입니다. 아주 그 곡창이죠. 그러나 쌀 지역은 아닙니다. 이 밀 지역을 두고 거기를 지키기 위해서 유라시아 초원벨트의 기만민족과 싸우고 또 그들과 교류하면서 기술 발전이 일어나고 이런 데입니다. 그 지역이. 그러니까 이 산서, 섬서, 감숙. 여기가 그러니까 중국의 말하자면은 그 어떤 사실은 태동이죠. 그 황하에 태동하는 거기 핵심인데 벌써 하남만 돼도 그냥 편안한 지역에 속합니다. 개봉이 있는 하남, 개봉 정주가 있는 하남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말과 밀 사이의 교잡 동화입니다. 이게 그게 중국입니다. 말과 밀 사이의 교잡 동화. 이 세력이 양자강 지역, 쌀 지역을 정복 동화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말과 밀 사이에 치고받고 하면서 거기서 뭐가 만들어지고 그게 양자강 지역, 쌀 지역을 정복 동화한. 그래서 그게 이제 중국을 이루는 건데 가만히 보면 유라시아 초원벨트를 통해서 외부 통로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라시아 초원벨트를 통해서 유럽과 연결되지는 않았어요. 나중에 실크로드는 한나라 때 만들어진 거고 한참 후고 한 2000년 전이고 그 이전에는 사실은 유라시아 초원벨트의 기마민족과 치고받고 싸우면서 그 기마민족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유라시아 초원벨트가 이쪽으로 서쪽으로 오면 우크라이나까지 오니까 루마니아까지 오거든요. 그게 서쪽으로 오면. 그러니까 이건 한 무더기로 움직이는 데거든요. 유라시아 초원벨트는. 그러니까 유라시아 초원벨트가 그게 무시무시하고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데가 있긴 하지만 거기를 통해서 또 저 서쪽에 문물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통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그 밀 지역이 황하충족토가 거기에 그러니까 그리고 무력이 형성이 되죠. 당연히. 살아날려니까 그 기만민족에 대해서 그래서 그게 다시 이제 그 경제력을 그러니까 쌀 지역을 확보함으로써 경제력을 확보하는 거죠. 이 오른쪽 아래 그림 저 푸르딩딩한 게 저게 유라시아 초원벨트거든요. 유라시아 스테프벨트 ESB죠. 왼쪽으로 쭉 가면 우크라이나 지나가지고 루마니아까지 갑니다. 서쪽으로 가면. 여기서 잠시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리고 또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진시황, 이 사람을 주목할 일이 아니라 진나라 체제의 그 압도적인 힘은 이미 그 이전에 다 형성이 됐어요. 저는 진장양왕에 주목해야 된다고 봅니다. 진시황의 바로 선대죠. 이 진장양왕이 이제 세계 최고의 관계 사업을 펼칩니다. 이 장양왕 시절에. 이게 뭐냐면은 사천성이 곡창으로 변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천성 그러면 거의 곡창지대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그 민강, 그러니까 양자강의 그 상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민강을 줄기를 둘러 쪼개서 하나를 황무지였던 평야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그 평야가 그게 한 5천 평방킬로미터인가 굉장히 커요. 5천 평방킬로미터인가 얼마인가 아무튼 그 평야인데 평야로 집어넣어서 그 평야를 순식간에 옥토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 두강원 관계 사업이라고 부르거든요. 두장얀 이리게이션 시스템, 두강원 관계 사업이라고 부르는데 그 당시 기준 500만 명을 부양하게 됐다 그러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곡식으로.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고대 이집트 때 나일강 유역에서 나오는 그 식량이 500만 명 부양 능력이 있는 식량입니다.
2300년 전, 당시 2200년 전, 당시의 세계 인구가 1억 5천만입니다. 지금의 약 50분의 1입니다. 그러면 500만 명을 부양한다는 얘기는 그것의 50배니까 2억 5, 지금으로 치면 2억 5천만 명이 먹고 살 수 있는 식량이 나오는 거예요. 50배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그냥 완샷에 무시무시한 평야를 확보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그 중국이라는 거는요, 이렇게 그 인프라 제도 이런 걸 통해서 인공적으로 만든 제국이에요. 중국은 정복, 인프라, 제도 이런 걸 통해서 동화시켜가면서 블랙홀을 인공적으로 만든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는 지금 현대문명 같은 문명이 태어날 수가 없죠. 현대문명이 태어나게 된 건 제가 이제 대충 보면 최소한 7가지는 꼽을 수 있는데요. 현대문명은 보통 14세기 초를 이제 탄생하기 시작한 그 첫 시기로 봅니다. 모더니티.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현대문명의 탄생기 혹은 확립기니까 산업혁명 직전까지. 그럼 18세기 중엽이 되죠. 이것도 영국이죠. 유럽은 19세기로 튀고 19세기 초엽으로 튀고 유럽 대륙은. 그럼 이게 400년이에요. 14세기 초부터 18세기 중엽까지. 이 시기에 왜 유럽에서, 왜 영국에서, 왜 서유럽에서 이런 현대문명이 태동하게 됐나. 제가 꼽아보면 7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 그 뿌리가 뭐 고대 이집트 그 이전에 수메르까지 올라가죠. 지중해를 둘러싼 무수한 문화와 국가의 충돌과 교류가 있었어요. 수메르면 벌써 한 5,000년 전쯤 되죠. 5, 6,000년 전이죠. 이집트면 한 5,000년, 4,000년 전이죠. 그 다음에 알렉산더 그리스, 고전 그리스 그러면 그게 벌써 3,000년 전, 2,500년 전 그렇거든요. 로마 그러면 2,000년 전이죠. 그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서양사를 생각할 때 또 그 세계사를 생각할 때 그 느낌이 있는 그 지역이 그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그런 식으로 치고받고 하면서 교류한 게 뭐 수메르 시절부터 그랬으니까 사실은 그 한 5, 6천 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지배하는 블랙홀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충돌하고 교류하고 경쟁하고 이런 체제였다고요. 그래야 발전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르네상스의 어떤 각성이 있죠.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은 몽골 침공 이후에 그 다음엔 오스만 투르크가 등장해서 휩쓸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콘스탄티노폴, 그러니까 비잔티움이 쪼그라들죠. 그러면서 그리스 지식인들이 여기로 다 튀어들어오고 유럽에서는 아니 히포의 아우구스투스가 거짓말한 거 아니야? 이런 고뇌가 생기는 거죠. 히포의 아우구스투스가 그 신국이라는 그러니까 디바인 스테이트죠. 신의 나라라는 그 책에서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어떤 재앙이 있어도 신앙이 있으면은 그 재앙을 이겨낼 수 있다. 이런 얘기로 처음에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로마 멸망 때 어떻게 기독인들이 살아남았는가. 그건 기적이었다. 하나님의 보살핌이었다. 이걸로 그 책이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야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을 믿었는데 뭐 느닷없이 몽골이 짓밟아 들어오고 그다음에 흑사평이 더 덮치고 그다음엔 좀 살만하게 됐나 했더니 오스만 투르크가 우리를 짓밟고 야 우리 신앙은 뭐야? 이런 이제 기본적인 문제에 부닥치게 되는 거예요. 14세기 초가. 그런 상태에서 저게 밀려 들어온 거죠. 저기 그 그리스가 쪼그라들면서 그러니까 동로마가 쪼그라들면서 그리스에 있던 지식인들이 밀고 들어온 거예요. 그 무렵에. 그 오스만 투르크가 이 동로마 제국을 비잔티움이라는 도시국가로 콘스탄티노플이라는 도시국가로 조여 들어갔거든요. 바깥은 다 상실하고 도시만 남게 돼요. 나중엔. 그러니까 그리스 지식인들이 다 튀어들어오죠. 이쪽으로. 그러면서 이제 진실과 관점에 대한 통찰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 르네상스입니다. 무슨 뭐 그림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르네상스가 그림이나 조각이 아니고 진실과 관점에 대한 통찰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르네상스의 최고의 명작으로 꼽으면은
단테의 신곡 14세기 초죠. 그 다음에 그 저기 어디야 갈릴레오의 두 개의 세계관 사이의 대화, 그러니까 천동설 지동설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르네상스로 꼽기는 맨 마지막으로 간신히 꼽아줄 수 있는데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이게 다 그런 굉장히 묵직한 책들이에요. 전부 고전이죠. 빛나는 고전들이죠. 그 셋 다 피렌체랑 관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피렌체. 그래서 영어로 플로렌스. 피렌체에 가면 르네상스 박물관이 있죠. 이탈리아 르네상스가 아닙니다. 피렌체 르네상스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개인 실존과 영성에 관한 보편 종교가 깊어지는 거죠. 그때 이제 그 프로테스탄티즘이 일어나니까 종교개혁이 시작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15세기, 16세기죠. 마틴 루터는 1521년 보름 종교재판일 거예요. 그런데 마틴 루터보다 200년 앞서서 영국에서 벌써 위클리프가 나오죠. 그리고 마틴 루터가 나올 무렵에 영국에서는 틴데일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마틴 루터보다 100년 앞서죠. 체코에서 후스가 나오죠. 그 브레타 죽은 신학자, 화형당하죠. 그러니까 이게 그 종교개혁 마틴 루터가 아니고 이미 그로부터 한 200년, 100년 전에 이미 그게 시작된 거예요. 예. 세 번째는 뭐냐면 유럽은요. 보세요. 북극해 있죠. 노르웨이 북쪽엔. 그 다음에 여기 발틱해죠. 그 다음엔 대서양이죠. 그 다음에 지중해죠. 그 다음에 흑해죠. 그러니까 유럽은 발틱해도 뭐 조그만 바다로 쳐주면 발틱해, 북극해, 대서양, 지중해, 흑해 5개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바닷속으로 뻗어 있는 대륙이에요. 근데 이놈의 대륙이 중앙에 그 알프스 산맥이 있잖아요. 그 천지사방으로 물줄기가 가죠. 그래서 또 물줄기를 또 인공적으로 연결도 시켜놨지. 그래가지고 이 유럽은 산과 숲, 바다, 산, 숲, 물줄기, 강, 으로 해서 이렇게 다 아기자기하게 나눠져 있어가지고, 이건 어떤 한 민족이, 어떤 한 집단이 블랙홀로 다 모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국가와 민족 사이에 경쟁, 전쟁, 교류, 협력이죠. 아니, 어떻게 하나의 민족이 하나의 언어를, 아니, 하나의 민족, 하나의 언어가 14억 명의 공용어가 돼요. 다른 언어는 다 잡아 죽였다는 소리지. 박멸시켰다는 얘기죠. 한자라는 문자 앞세워서. 그럴 리가 없잖아. 하나의 언어가 14억 명의 유일 공용어가 된다는 게 이게 그거부터가 비정상인 거예요. 그런 데서는 현대 문명이 나올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과학 방법론이 이미 정립이 되지. 과학 방법론이 이제 요새 이제 한국에서 가르칠 때는 탐구 능력이라고 부르죠. 영어로는 사이언스 프로세스 스킬, 과학 과정 기술이라고 부르고요. 이게 언제 정립된 거냐면 갈릴레오와 베이컨이에요. 이렇게 17세기까지는 다 정립이 끝나요. 16, 17세기에. 지금 우리의 과학 방식, 그러니까 수학을 많이 쓴다. 그 다음에 관찰을 선행한다. 그 다음에 그 관찰을 추론해서 가설을 만든다. 가설을 검증할 수 있는 실험을 한다. 실험의 결과를 평가해 갖고 다시 수정하거나 뭐 이렇게 한다. 뭐 이런 그 프로세스가 그때 이미 다 확립이 돼요. 16, 17세기에. 그 다음에 알파벳을 쓰니까 문자 해독률이 높죠. 그리고 알파벳을 쓰니까 표음 문자니까 언어가 민족별로 확립이 돼서 전해지죠. 한문을 쓰게 되면 한문이라는 추상적인 체계를 빌려가지고 언어를 다 잡아 죽이잖아요. 민족 언어를. 이건 그게 아니라 알파벳을 쓰니까 표음 문자니까 문자 해독률이 높고 각각의 그룹이 자기의 어머니 말, 마더탕, 어머니 말을 배우게 되고 이런 다양성이 존재를 하죠. 그러니까 경쟁이 일어나고 또 협력이 일어나고 또 그런 상태에서 바깥 세계로 나가서 살 길을 찾아보자. 그래서 항해에 또 교역로에 그걸 개척하는 데 목숨을 건 벤처가 성립하는 상황이 되죠.
이런 여러 가지 그 조건들이 결합을 해서 튀어나온 게 현대문명이에요. 그러니까 현대문명은 굉장히 예외적이고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이런 복잡한 문명이 한두 개의 조건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서양 열강의 제국주의 침략이 없었더라도 한국에선 자본주의 맹아가 있어서 현대사회를 갈 수 있었습니다. 이런 그 민족주의적 색채를 입힌 막스레닌주의. 현대문명은 자본주의 하나로 얘기가 정리가 안 됩니다. 자본주의 안에 단테가 들어가나? 자본주의 안에 미켈란젤로가 들어가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들어가고 갈릴레오가 들어가고 마키아벨리가 들어가요? 자본주의 혹은 사유재산제도, 사유재산에 바탕한 시장제도, 사유재산에 바탕한 시장제도에 바탕한 기업과 금융활동, 이거는 현대문명의 경제적 얼굴일 뿐이에요. 혹은 경제적 기초예요. 경제가 다가 아니잖아. 인간 빵만으로 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현대문명 이코르 자본주의고 자본주의가 현대문명인데 자본주의적이어서 뭐 시장이 돌아가고 사회재산이 있고 교환이 있는 것 같으니까 어느 사회든 그게 있었어요. 옛날부터. 아프리카에 7만 년 전에도 있었어요. 현생 인류의 특징이 소통하고 교환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2만 5천 년 전에 나오는 2만 3천 년 전에 나오는 저기 어디야 유적지 승주 전남 승주 거기 보면은 흑요석 공방인데 백두산 흑요석하고 큐슈 흑요석이 같이 나와. 그러면 승주에 살던 사람들이 섬진강 상류예요. 그때는 이제 그 해수면이 130m가 낮으니까 대한해협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욕지도 같은 데하고 그 일본 쪽에 그 큐슈 쪽에 하고가 뭐 거의 뭐 이렇게 개울 같은 거 정도 지나다니고 혹은 3-4km짜리 배 지나다니면 될 정도까지 가까워져 있었어요. 거기가 130m가 수면이 낮으니까. 그러니까 그 무시무시한 그 조몽인들 막 얼굴에 문신하고 막 입주위에 시커멓게 이런 입주위에다 문신하잖아. 그 사람들은 조몽은 옛날. 그 다음에 이빨도 빼고 그다음에 뭐 씹어갖고 이가 저뭐 오칠한 것처럼 새까맣고 그런 무시무시한 조몽인들 만나가지고 뭔가를 주고 아마 그 호랑이 같은 거겠죠. 일본에 호랑이 없으니까 호랑이 가죽 같은 거 주고 흑요석 받아왔겠지. 이렇게 소통과 교역이 현생 인류의 특징이에요. 그럼 그게 자본주의라고 말할 수 있나? 그러니까 이 좌파, 민족주의를 색채를 입힌 좌파들이 말하는 자본주의 맹아론, 뭐 근대화론 이런 얘기 이거 다 개구랍니다. 근대화가 자본주의냐고, 자본주의가 현대문명이냐고. 심지어는 그 자본주의조차도 만약에 현대문명의 어떤 이런 기본적인 틀, 그 정신세계, 그 방법론, 과학 방법론 이런 게 없었으면 자본주의로 못 가는 거예요. 세상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뭔지는 알면서 자기 악에 받쳐서 세상을 물질주의적으로 환원시켜가지고 사람을 세뇌하려고 덤비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중국에서 절대로 현대문명이 못 나왔습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아까 그 현대문명의 7가지 특징을 보세요. 굉장히 다양한 거예요. 현대문명 서유럽에서 나왔다. 오케이, 말은 돼. 근데 서유럽은 뿌리가 어디야? 지중해네. 그럼 지중해는 어느 민족 거야? 지중해가 뭐 어느 민족은 무슨 놈의 어느 민족이야? 수메르, 에집트, 고전 그리스, 로마, 그 중간중간 껴있는 아시리아,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끼어있는 히타이트 별거 다 있지. 잡탕이지. 지중해를 둘러싸고 그 다음에 로마에서 박살난 그 영아 사례에서 그 제사 잘 지내는 그 카르타고 지금 튀니지 있는데 별거 다 있죠. 그 안에는 거기서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그게 맨 마지막에 딱 방점을 찍어준 데가 이탈리아 피렌체인데 피렌체가 인구 한 10만 밖에 안 되는 도시국가니까
그 축복을 받고 멍들어서 뻗어버리죠. 해체되죠. 그 피렌체랑 양모 교역이 있는 거거든요. 피렌체는 특산물이 뭐냐면은요. 세계 최고의 모직입니다. 영국제 양모를 들여오고 중근동에서 염료를 들여다가 아마 지금도 세계 최고의 최고급 모직은 이탈리아 북부 이탈리아 걸요. 그 피렌체 지방 영국 모직이 아니고 그건 이제 2급 모직이고 최1급 모직. 그게 최1급 모직을 만드는데요. 거기가 수출 공업 국가예요. 도시국가. 근데 인구 10만 몇 개 안 되는데 복잡한 사상 들어가고 그냥 이런 복잡한 스토리 들어가니까 나중에 흐물흐물 뼈가 녹아버리죠. 피렌체는. 그거가 양모 거래가 있던 영국으로 가서 영국이 그걸 꿀꺽하고 다 받아 삼킨 거라. 잘 받아 삼켰죠. 거기서 꽃을 핀 거지. 그러면 현대문명이 영국 거냐 이거, 산업혁명이 영국 거냐 이거요. 뿌리를 더듬어 올라가면 처음에 로마 제국 나와. 그 다음에 더듬어 올라가면 그리스 나와. 더 더듬어 올라가면 수메르하고 고대 이집트 나와요. 플라톤이 고대 이집트 가서 공부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과 같은 단선적인 블랙홀에서는 그런 현대문명과 같은 기적적인 일이 발생할 수가 없는 거예요.